여러분,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25년 동안 정성스럽게 가꾼 보금자리, 30년 함께한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며느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한 가정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박선영 씨 부부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사님, 여기 맞나요? 25년간 살아온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자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 집이요? 지난주에 소유권 이전됐는데요? 경수 씨가 직접 오셔서. 하지만 남편 경수 씨는 말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반전의 진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선영 씨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서면의 오래된 2층 주택가 골목길은 저녁 7시가 되면 어김없이 고요해집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 사이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낡은 주택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서로 기대어 서 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정겨워 보이는 한 집이 있었는데 바로 박선영의 집이었습니다. 선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반찬가게 셔터를 내리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지런한 그녀의 손놀림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의 것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가게 안을 정리하면서 선영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계산대 위의 동전들을 정리하는 선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묘한 만족감이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일을 마쳤다는 그런 뿌듯한 말입니다. 반찬가게 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이모, 오늘 김치찌개용 김치 좀 주세요 하며 찾아올 때마다 선영은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 선영은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20평 남짓한 작은 가게지만 이곳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저녁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으며 선영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집 2층 창문에 불이 켜진 게 보였거든요. 남편 최경수가 먼저 집에 와 있다는 신호였죠. 58세의 경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선영과 비슷한 시간대에 일을 마치곤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장사를 하다 보니 서로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골목길을 걸으면서 선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동네에 산 지 벌써 25년이 되었네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신혼부부였는데 이제는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중년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골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맞은편 젊은 부부는 아이들이 대학 가면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죠. 여보,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며 선영이 말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고 경수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오늘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땠어? 경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부답게 별다른 인사말 없이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죠. 경수의 얼굴에도 하루 종일 일한 피로가 역력했지만 아내를 맞이하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럭저럭이요. 요즘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들 절약하느라 반찬도 직접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선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가게 매출이 예전만 못했어요. 대형마트에서 파는 반찬들이 종류도 많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 동네 반찬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예 반찬을 사 먹기보다는 간편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단골들은 여전히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잖아. 경수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로 오랜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선영의 반찬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모 손맛이 최고야라며 칭찬해주는 고객들 때문에 선영은 아직도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선영의 말에 경수가 잠시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더 지쳐 보였거든요. 무슨 소리야? 아직 일할 만하잖아. 그렇긴 하지만요. 가끔 보면 우리 또래 사람들은 다들 여행도 다니고 그러던데. 선영은 부엌으로 가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이웃집 김 사장 부부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고, 단골 손님 중 한 분은 크루즈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 부부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올까 말까 했어요. 그나마도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죠.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걸 이해하지만 가끔은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친구들이 자식들과 함께 여행 다닌 이야기를 들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특히 며느리 지혜와의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지혜는 나쁜 아이는 아니었지만 때로는 무심한 말을 툭툭 내뱉곤 했거든요.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도 어머님, 요즘 집이 좀 낡아 보이네요. 리모델링 생각은 안 해보세요? 라고 말했었죠. 물론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선영으로서는 마음이 좀 쓰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집도 고치고 싶고 가구도 바꾸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 역할은 잘해야지. 선영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만큼은 절대 먼저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며느리와 갈등을 겪는 시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선영은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선영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건너편 집에서도 저녁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디서나 비슷한 일상들이 반복되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저녁이 되면 모두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모습은 같을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 집 이만하면 잘 지킨 거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선영은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쌀밥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왔어요. 30년 넘게 매일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밥 냄새는 선영에게 집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을 키웠고 가족의 추억이 쌓여있는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거실에서 경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민수한테서 전화 왔어. 이번 주말에 내려온다네. 선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벌써부터 무엇을 해줄까 생각에 마음이 바빠졌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어야겠고, 지혜가 먹기 좋은 음식도 준비해야겠고, 지혜도 같이 와. 같이 온다고 하더라. 선영은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 청소도 다시 해야겠고, 지혜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준비해야겠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혹시 실수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교차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선영에게는 소중한 하루하루였어요. 가족이 건강하고 작은 가게라도 꾸려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내려온 주말 저녁, 선영은 지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평소보다 2배는 더 신경 써서 차린 식탁이었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지혜가 갈비찜을 한 젓가락 집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며느리의 칭찬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맛있게 먹어줘서 고마워. 더 먹어. 선영이 지혜의 그릇에 갈비를 하나 더 올려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경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잖아. 우리 여행이나 갈까? 갑작스러운 경수의 제안에 선영은 찻잔을 들던 손을 멈췄습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경수가 먼저 여행을 제안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여행이라니? 갑자기 무슨. 나도 철물점 일이 좀 한가해졌고
당신도 반찬 가게 때문에 고생이 많으니까. 봄도 왔는데 어디 좀 다녀와. 경수의 말에 민수와 지혜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희도 같이 가면 어떨까요? 사실 제가 모시고 싶었거든요. 너희도? 선영이 놀란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일본 벚꽃 시즌이에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족여행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민수 오빠도 그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동안 효도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이번 기회에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봐요. 선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여행이라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돈도 많이 들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지혜의 말에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며칠 후 여행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선영은 생전 처음 해외여행을 간다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여권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짐을 싸는 것까지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정말 비행기 타는 거야? 그러게요. 저도 떨리네요.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출국 당일을 맞았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민수와 지혜를 만났을 때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준비 다 하셨어요? 지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다정해 보였어요. 일본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거리의 풍경부터 사람들의 모습까지 한국과는 다른 문화가 새롭게 느껴졌어요. 지혜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았기에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벚꽃 정말 예쁘죠? 교토의 철학자의 길을 걸으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벚꽃이 만개한 길은 마치 꿈속 같았어요. 선영은 평생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둘째 날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유독 경수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관광지에서도 경수와 함께 앞서가고 식사 때도 경수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지혜야. 둘의 대화를 지켜보며 선영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잘 챙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왠지 자신만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셋째 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있었는데 지혜가 경수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저랑 근처 시장 구경 가실래요? 어머님은 좀 쉬시고. 나도 같이 갈게. 선영이 일어나려 하자 지혜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걸으셔서 피곤하실 텐데요. 좀 쉬세요. 저희가 선물 사올게요. 결국 선영은 혼자 호텔방에 남겨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거리를 바라보며 선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 가족여행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혼자가 되는 걸까요? 마지막 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경수를 바라보며 이상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지혜의 행동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지혜가 말했어요. 어머님 즐거우셨죠? 저희도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워, 지혜야.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선영과 경수는 피곤해 지쳐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니 집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어요. 집이 그리웠네. 경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행이 좋기는 했지만 역시 집만 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택시가 서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영은 창문 너머로 자신의 집이 보이기를 기대하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익숙한 골목길 풍경이 나타날 즈음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사님, 여기 맞나요? 경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택시가 멈춘 자리에는 집이 있어야 할 텐데 그곳은 비어있는 빈터였거든요. 대문도 집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선영과 경수는 한동안 말을 잃고
빈터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살아온 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영도 답할 말이 없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며 여행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집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혹시 길을 잘못 찾은 건 아닐까? 선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골목길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옆집도 그대로 있고 앞집도 여전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집만 사라져 있었죠. 허겁지겁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집 근처 부동산과는 안면이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저 박선영인데요. 서면 골목에 있는 저희 집 말이에요. 아, 선영 씨.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부동산 사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희 집이 없어졌는데요? 아, 그 집이요? 지난주에 소유권 이전됐는데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선영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경수 씨가 직접 오셔서 매매 계약하셨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선영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수가 직접 와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옆에 서 있는 경수를 바라봤지만 경수도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당장 부동산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선영과 경수는 급하게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더 급했어요. 부동산에 도착하자 사장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등기부등본이에요. 서류에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철민이라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매매계약서고요. 부동산 사장이 내민 매매계약서를 보는 순간 선영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경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거든요. 경수의 서명도 있었고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 도장이 맞는데 경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수 본인은 이런 계약을 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당시에 경수 씨가 직접 오셔서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 몰래 처리해달라고도 하시고 부동산 사장의 말에 선영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경수가 가족들 몰래 집을 팔았다는 것인가? 하지만 경수의 표정을 보니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여행 가기 전까지도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요. 경수가 억울한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정식 매매 계약이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후 선영과 경수는 멘붕 상태였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고 갈 곳도 없었어요. 일단 민수한테 전화해봐. 선영이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지혜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여행 때까지만 해도 연락이 잘 됐는데 경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공항에서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영은 경수의 직장에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철물점은 문을 닫았다고? 언제부터요? 지난주부터 문을 닫았는데요. 사장님이 출장 간다고 하시면서 경수의 직장 동료들도 경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치 경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경수가 연락 안 되던데 어디 갔나 봐. 출장 간다고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비슷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선영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수의 형님도 동생도 모두 경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선영은 빈터 앞에서 주저앉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수가 옆에 있었기에 겨우 버텼어요. 해가 저물어가자 둘은 어쩔 수 없이 근처 모텔을 찾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 사라지고 하룻밤을 보낼 곳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모텔방에서 선영은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일본 여행을 갔다 와 보니 집이 사라져 있고 경수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아들 부부와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기억나는 게 없어? 선영이 경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놓친 것이 있을까 봐서였어요. 정말 없어. 나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 경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봤지만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둘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걱정되었어요. 내일 다시 알아보자. 경수가 말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바라보며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나 모르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일찍부터 잠이 깼습니다. 모텔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뒤척이는 경수를 보니 현실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경수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피로가 역력했어요. 네. 오늘은 뭔가 실마리라도 찾아봐야겠어요. 선영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먼저 경수의 철물점으로 가봤습니다. 정말로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유리창에는 임시휴업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열쇠는 가지고 있지? 선영이 물으니 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물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수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책상 서랍 좀 열어봐. 선영이 말했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경수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통장이 있었나? 경수가 의아해하며 통장을 펼쳤습니다. 선영도 처음 보는 통장이었어요.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상당한 금액이 있었는데 여행 가기 하루 전에 모든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거든요. 여보, 이거 봐. 거액이 해외 송금으로 나갔어.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니 정말로 큰 돈이 해외로 송금되어 있었어요. 송금 날짜는 여행 출발 전날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송금한 적이 없는데. 경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분명히 경수 명의였고 거래 내역도 명확했어요. 선영은 즉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이 거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 도착해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전산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고객님, 해당 거래는 며칠 전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하신 거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혹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영의 요청에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상급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니 은행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CCTV 화면을 보는 순간 선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경수가 나와 있었는데 옆에 지혜가 함께 있었거든요. 저 여자가 지혜네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혜는 경수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말이죠. 은행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경수와 지혜가 함께 와서 해외 송금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서류도 완벽했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해요. 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 속에 자신을 보면서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은행을 나온 후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혜와 경수가 함께 은행에 와서 거액을 해외로 송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나랑 산 세월은 장난이었나? 선영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며느리와 함께 자신 몰래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수를 믿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보아온 경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지혜 친정집에 가보자. 선영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지혜의 부모님께 가서 상황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혜의 친정은 부산 해운대에 있었습니다. 선영과 경수는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혜의 친정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여보세요. 지혜 어머님. 선영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는 것 같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지혜의 어머니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혜 어머니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연락이 안 돼서요. 선영이 물었지만 지혜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는 일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지혜 어머니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우리 지혜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정말로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더 이상 응답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눈빛들이었어요. 반찬 가게 앞을 지나는데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소문이 안 좋게 돌던데. 무슨 소문이요? 선영이 물었지만 그분은 말을 흐렸어요. 아니야, 그냥. 조심해. 다른 동네 아주머니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가게를 정리하다가 옆 가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 혹시 여행 갔을 때 남편이랑 같이 간 게 정말 며느리 맞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동네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 며느리랑 여행 간 게 남편이 아니라 내연남 아니냐고. 선영은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네에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민수와의 연락은 여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기만 했어요.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자신이 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은행 CCTV에 나온 자신의 모습을 봤지만 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괴로워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경수가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해했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뭐가 뭔지. 선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냉기 알고 지낸 남편이지만 지금은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야, 왜 연락이 안 됐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숨기는 것 같은 죄책감이 묻어나는 톤이었어요. 민수야, 우리 집이 없어졌어. 내 아버지 명의로 팔렸는데 아버지는 기억을 못 하시고. 선영이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민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냥 모른 척해요. 뭐라고? 선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모른 척하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모르는 게 나아요. 제발. 민수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서운 일에 휘말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지혜는 어디 있고? 선영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어요. 선영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민수의 목소리에 담긴 죄책감과 두려움이 선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선영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법원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급하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선영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경수가 선영에게 남은 예금까지 절반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청구인 란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최경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이 자신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선영이 서류를 들고 경수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수도 서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런 거 낸 적이 없어. 정말이야. 경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경수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누가 대신한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도 팔리고 돈도 빠져나가고 이제는 재산분할까지 요구당하다니. 법원 서류에 따르면 조정 기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선영은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도 놀라는 기색이었어요. 이상하군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자세히 검토한 후 설명했어요. 일단 모든 거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본인 확인도 제대로 됐고 서류상 하자도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조정에는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진위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선영은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당한 절차라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반찬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이 가게마저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요즘 좀 어때? 걱정된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하다가 선영은 주인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선영 씨, 미안한데 임대료 문제 좀 이야기해야겠어.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임대료 연체될까봐 걱정이 돼서. 주인집 아주머니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네 소문이 이미 여기까지 퍼진 것 같았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선영이 말했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가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텔방에서 선영은 혼자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가는 기분이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들마저 연락을 피하고 남편은 자신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여전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만 선영은 더 이상 믿기 어려웠어요. 모든 증거가 경수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정말 나만 바보였나? 선영은 자신의 지난 30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일은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경수를 만나게 될 텐데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반찬 가게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임대료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모두 헛된 일이었던 것만 같았어요. 법원 조정 당일 선영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경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모습은 예상과 달랐어요. 멀뚱히 앉아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최경수 씨, 재산분할 청구서를 내신 거 맞죠? 조정위원이 물었지만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본인 도장과 서명이. 조정위원도 당황하는 기색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게 아니라고 하니 말이죠. 결국 조정은 연기되었습니다.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조정실을 나오며 선영과 경수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여전히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기억이 안 나? 정말이야. 나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
그날 오후 선영은 반찬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일은 해야 했고 생활도 계속 이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선영이 답하며 가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20년 넘게 이 가게를 이용해온 단골이었어요. 사장님, 요즘 힘든 일 있죠?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김 아주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선영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 저도 이 동네에 오래 살았잖아요. 뭔가 있으면 말해봐요. 김 아주머니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집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무슨 말이에요? 선영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하자 김 아주머니도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런데 사장님, 김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경수 씨 요즘 어디 계세요? 왜요? 지금은 저랑 모텔에 있는데.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김 아주머니의 말에 선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뭘 잘못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김 아주머니가 말을 흐리자 선영의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아주머니, 뭔가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영이 간절하게 부탁하자 김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경수 씨 일본에서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더군요. 김 아주머니의 말에 선영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조카가 일본에서 일하는데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가 젊은 여자랑 같이 다니는데 사진을 보니까 경수 씨 같다고. 김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카가 보낸 사진이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선영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분명히 경수가 있었고 옆에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며느리 지혜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어요. 며느리요? 그럼. 김 아주머니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경수와 지혜였습니다. 일본의 어떤 거리에서 찍힌 사진 같았어요. 언제 찍힌 사진이에요? 며칠 전이라고 하던데요. 김 아주머니의 말에 선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수와 지혜는 여행 후 곧장 일본으로 건너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경수는 누구인가? 선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주머니, 이 사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김 아주머니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경수는 분명히 본인이 맞았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경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멍한 표정이었어요. 선영은 급하게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경수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나왔어요. 모텔방에 들어가니 경수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어요. 어서 와. 장사는 어땠어? 경수의 반응도 평상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이제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일본에 간 적 없어? 일본? 우리 같이 여행 갔다 온 것 말고는 없지. 경수가 의아해하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사진을 본 후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보여준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순진하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선영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경수의 모든 행동을 확인해보고 지혜와의 관계도 파헤쳐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김 아주머니의 조카로부터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은 선영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일본으로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반찬 가게를 며칠 쉬기로 하고 여권을 챙겨 김해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과 며느리가 정말로 배신한 것인지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선영은 김아주머니 조카의 도움을 받아 경수와 지혜가 있다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오사카의 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한식집이었어요. 정말 여기 맞나요? 선영이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를 가리켰어요. 네, 여기서 두 분이 같이 일하시는 걸 봤어요. 선영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경수와 지혜가 나타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1시간 정도 기다리자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수가 나타났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경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경수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아, 왜 여기 있어? 경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냐고? 내 남편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보러 왔지. 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거든요. 그때 가게 안에서 지혜가 나왔습니다. 선영을 보자마자 황급히 뒷문으로 달아나려 했어요. 지혜야, 어디 가려고 해? 선영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지혜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설명 좀 해봐. 선영이 경수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집을 판 것도 돈을 빼돌린 것도 모두 사실이었구나. 선영의 말에 경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선영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을 같이 산 게 이거였어? 며느리랑 바람이 나서 도망친 거였어? 선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왔거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경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선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경수의 말에 선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수가 한심했어요. 지혜는 어디 갔어? 모르겠어. 아까 급하게 나가더라. 정말 몰라? 아니면 또 거짓말이야? 선영의 질문에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정말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는 요리 도구들이 있었고 홀에는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언제부터 일했어? 얼마 안 됐어. 여행 온 후에. 여행 온 후에? 그럼 우리가 함께 한국에 돌아간 건 뭐야? 선영의 질문에 경수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야? 선영아, 정말 복잡한 일이야. 내가 설명하기 어려워. 복잡하다고? 뭐가 그렇게 복잡해? 남편이 며느리랑 바람이 나서 도망친 거 아니야? 선영의 직설적인 말에 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지혜랑 무슨 관계야? 경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혜가 내 딸이야. 선영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딸이라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랑 사이에서 낳은 딸이야. 경수의 고백에 선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경수의 딸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럼 민수랑은? 남매야. 하지만 지혜는 그 사실을 몰랐어. 최근에 알게 됐지. 선영은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경수와 가까이 지내려 했던 이유, 여행에서의 이상한 행동들. 그래서 지혜가 우리 집에 접근한 거야? 그런 것 같아. 자신의 친아버지를 찾고 있었던 거지. 그럼 집을 판 것도, 돈을 빼돌린 것도? 지혜가 자신의 몫을 요구했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선영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몰래 한 거야? 미안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지혜가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어. 경수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선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가 시집 온 이유가 이거였냐? 내 집, 내 삶 다 빼앗으려고. 하지만 지혜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선영은 더 이상 경수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 현지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여보, 나는 이대로 당하고 있지 않을 거야. 내 재산 되찾을 거야. 선영아, 말하지 마. 30년 동안 속인 거 충분해. 선영은 경수를 뒤로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국제재산 환수 절차를 밟기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이제 천안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의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새 집은 30평 정도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예전 집보다는 작았지만 선영 혼자 살기에는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누구와도 나누지 않아도 되는 순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작은 마당을 바라보는 것이 선영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마당에는 직접 심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작지만 알차게 가꾸어 놓은 텃밭이었어요. 법적 절차가 끝나고 나서 선영은 경수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혼 서류도 정식으로 진행했어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지만 선영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아마 아버지와 이복 누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모양이었습니다. 선영은 민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선영은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여기 김치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정성스럽게 담갔거든요. 새로운 단골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선영은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었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문득 쓸쓸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금세 지나갔습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동네 장터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천안 외곽 지역의 작은 전통시장이었는데 인정 많은 상인들과 정겨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사장님, 이 토마토 어때요? 싱싱하죠?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이 동네에 온 지 몇 달 만에 벌써 얼굴을 익힌 사이였어요. 네, 정말 좋아 보이네요. 몇 개 주세요. 사장님은 혼자 사시는데도 참 씩씩하세요. 보기 좋아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요즘 같은 세상에 여자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세요. 시장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는 동안 여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모두들 선영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혼자 사시니까 이런 것도 사세요. 건강에 좋아요. 건어물 가게 아저씨가 멸치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라서 외롭지 않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손님이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선영은 잠시 생각해본 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건 잠깐이지만 내 삶을 지키는 건 평생이니까요. 선영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멋진 말씀이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디서든 잘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격려에 선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문득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서 절망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배신당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인생의 열쇠를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신이 결정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며 선영은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텃밭에 배추를 심을 예정이었고 가게에 새로운 반찬 메뉴도 추가하려고 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으면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롭고 평안했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를 위해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니까요.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5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가끔 민수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언젠가는 연락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있었어요. 경수와 지혜는 아직도 일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심은 채소들이 달빛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롯이 자신만의 하루가 말이에요. 선영은 그런 생각에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선영으로서 말이에요.